한창훈 작가님께서 제1회 지혜의숙 교문강좌의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강사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오리고장 요수시 거문도 출신이십니다. 주요 경력으로는 고려대학교 문해창작학과 강사, 한국작가의 사무장 등을 역임하셨으며 현재는 한국작가의 소설본과 위원장, 대항을 향하는 작가들 대표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단편소설 다치로 등단하셨으며 한겨레 문학상, 유호삼 문학상, 허균 문학 작가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주요 소설로는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 섬 나는 세상 끝을 산다, 내 밥상 위에 자산 오고, 검은섬의 전설 등 다수가 있습니다. 한창훈 작가님께서는 오늘 풍랑 예보로 인하여 어제부터 무트로 나오셔서 오늘 강의에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작가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주의보가 내려서 다행이네요. 오늘 왔으면 박수를 못 받을 뻔했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네. 좀 지치실 텐데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저도 10시에 기차를 타고 서울 올라가게끔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서로 합의를 보죠. 좀 줄이는 걸로. 여러분들은 지치시고 좀 급하고. 이 책은 우선 제 책을 선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정하신 분들이 굉장히 눈이 맑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간혹 이렇게 어디 선정이 되거나 상을 타거나 이러면 물론 저도 저지만은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등장인물들과 그 사람들의 생각, 언어, 호흡, 가치 이런 것들이 인정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열에 빠진 거예요. 책 안에 등장하는 분들이 마치 선정된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 이 책은 저도 작가다 보니까 책이 좀 징그럽게 한 17권 뭐 이래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업작가로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책이 좀 많아진 면이 좀 많이 있습니다. 책이 더럽게 안 팔리기 때문에 그나마 책이라도 한 권 또 내야 또 한동안 생활비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외국 작가들처럼 한 10년 써서 책 한 권 내고 싶어요. 정말 책 한 권을 10년 쓰고 싶은데 그 10년간 버틸 재간이 없습니다. 가뜩이나 블랙리스트로 몇 년간 찍혀가지고 지금도 딱 떨어지고 이 책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맨 처음 시작은 10년보다 훨씬 전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대전에서 무슨 신시가지 이제 뭐 주공아파트 공사 현장에 있었어요. 그 일로 그때 한 2, 3년 먹고 살았는데 그때 점심시간에 끝나고 무슨 그 동네 지역 신문이 하나 창간이 된다고 준비호가 이렇게 이제 그냥 무작위로 배포가 됐는데 그것을 우연히 그냥 읽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근데 거기에서 칼럼을 하나 읽습니다. 제가. 그가 지금은 녹색평론이라는 아주 대한 사로서는 아주 제가 거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는 책인데요. 대한민국에. 녹색평론 발행이신 김종철 선생님께서 쓰신 칼럼이었습니다. 그 칼럼 제목이 단 한 줄의 복종만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5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 책도 5가지로 나눠져 있고 첫 번째 이야기가 거의 그 칼럼 내용입니다. 거의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게. 연도는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남대서양의 트리스탄 다 쿠나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국령입니다. 근데 남대서양이에요. 영국은 북대서양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화산섬입니다. 세인트 헬레나도 예전에 나폴레옹을 유배시킨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도 어마어마하게 먼 곳인데 못 돌아오게 그렇게 나폴레옹을 먼 곳으로 유배시켰는데
세인트 헬레나에서 밑으로 1000km가 더 떨어져 있어요. 이 섬이요. 이 섬에서 실제로 영국이 군인들을 주둔을 시키고 너무 살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철수를 시켰는데 한 가족이 남습니다. 실제로. 그 가족을 중심으로 실제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트리스탄다 쿤하입니다.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 섬은.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제가 그 섬에 살고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섬에서 제 아는 선배의 아버님이 예전에 선장을 오래 하셨는데 특히 대서양 쪽에 오래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제 이 책을 우연히 읽은 모양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쿠냐 섬이 나오니까 그 말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대요. 자기가 배를 몰고 가다가 그 쿠냐 섬을 처음 보고 나서 너무 반했대요. 아름다워가지고. 그래서 그 근처 항로를 지나갈 때는 일부러 가까이 가서 섬을 구경하면서 다녔답니다. 정말 자기도 잊지 못할 곳이. 특히 비가 많이 오면 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섬이요. 거기서 막 빗물이 막 쏟아지는 장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특히 비 오면 일부러 배를 옆으로 가고 이랬답니다. 저는 그 칼럼이 하도 좋아서 이게 우선 무엇보다도 마치 이 내용만 보면 계급이 만들어지기 전에 원시 공산 사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현대에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실제로 있구나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가능하겠구나. 실제로 좀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칼럼을 이 가위로 잘라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하도 좋아서. 그러다가 뭐 이제 잊어버렸죠, 언젠가는. 한 10년쯤 전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한 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팀이 이제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덕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정이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자 그러면 이제 민주국가가 됐어요. 그럼 그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자기들끼리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의 이론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시민사회가 이제 민주화 완성 이후에는 이제 진짜 성숙한 시민사회가 이제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성숙한 시민사회 완성을 위해서 시민사회 구성원들, 시민들의 덕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저한테 처음에 이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저도 거절을 했어요. 그냥 소설이면 어떻게 써보겠는데, 이를테면 타인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대화법, 타인에 대한 나의 자세 같은 거죠. 그냥 친하다고만 이렇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일중독. 아까 사실 마지막 좀 짧긴 했는데 마지막 기자 등장하는 부분이 일중독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 제 3세계 사람들하고 어떻게 타민족하고 어떻게 지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로 써달래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노릇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말은 바른 말인데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만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결혼식 주례사입니다. 결혼식 주례사 다들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럭저럭 웅성거리다가 주례사 선생님이 주례사만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더 떠들죠. 왜 그럴까요? 그게 예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구구찰잘 다 맞는 말이에요. 옳고 아름다운 말들입니다. 근데 다 안 들어요. 신랑 신부는 어쩔 수 없이 앞에서 듣고 있지만은 다 웅성거리기 시작을 하죠. 그것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내 몸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못돼서 그럴까요? 이것은 의외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시간이 좀 긴 문제가 좀 몇 가지 예를 들겠는데 바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건 글쓰기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자, 세상에 제일 좋은 말 모아놓은 주대사가 왜 듣기 싫을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나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나도 알고 있는 내용으로 딴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조언과 가르침은 상대가 몰랐던 걸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귀담아 듣죠. 제가 먼저 하게 될 쪽으로 왔죠? 학생, 나중에 내가 아이씨가 뭐였지 아까? 상대방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아까 해서 이랬잖아. 소설 씁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그냥, 이게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이 당연하고 올바른 소리인데 이것을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합니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아까 같은 그런 내용들을 그냥 몇 줄로 요약해서 쓰면 누가 읽겠습니다. 정말 바르게 살기 협회 착하게 살자 써놓은 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민교육 헌장과 똑같은 게 되죠. 국민교육 헌장 읽으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감동을 받은 적은. 그래서 이 스토리와 텔링이 필요한 법인데 그것을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자연스럽게 상대한테 먹힐 수 있는 건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또는 음악의 가사, 좋은 노래에 좋은 가사가 되겠죠. 뭔가 이야기를 전달해 가는 매개가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가 되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게 가장 쓰기 힘들고 실제로 제가 써봤던 글 중에 가장 예를 많이 먹었던 거의 목욕 재개를 하고 들어가 저 원고가 써지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심지어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제 조카의 알약을 하나 얻어다가 삼키고. 약 이름이 뭐예요? 그냥 뭐 좋은 약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 4편에서 배가 이제 다시 섬으로 돌아가는데 그건 이제 리더의 문제였습니다. 과연 좋은 리더란 무엇인가? 실제로 화물선 세계에서는 그게 있습니다. 배선 선장이 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배의 규칙은 딱 두 개 있답니다. 저도 배를 탈 때 들었던 건데 1번 선장이 옳다. 2번 선장이 틀렸을 때 1번으로 돌아간다. 아까 나왔던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규칙인데 규칙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켜야 하느냐. 근데 이미 잘못된 거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한걸해야 되는가 하는 판단의 문제와 리더의 문제를 던진 거죠. 근데 좋은 리더 아래에서는 저런 고민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그때 원고에는 참 못 썼는데, 가장 흔한 게 악법도 법이다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요? 자꾸 이미 악법이라고 악자가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나중 사람들이 만든 거죠. 위정자들이 주로 만들었겠죠. 너무너무 안 좋은 법을 만들어 놓고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했다라고 우겼던 거죠. 오죽했으면 스스로 악법이라고 했겠어요. 악법은 지켜야 될 건 말아야 될 거예요, 이걸.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그 위에 안 좋은 위정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거의 99%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떠오르는 말이 이것입니다. 그럼 악법도 법이면 마약도 약이겠네? 원고에는 차마 쓸 수가 없었고요. 저런 하여간 실제로는 이 프로젝트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완성을 못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또 어떤 걸 써서 낼지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작가 풀을 만들어 놓고 다 던진 거예요. 요것도 뭘 작업을 하고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하도 제가 졸림을 계속 저를 졸라놓으니까 첫 번째 원고를 그냥 써서 줬어요. 그래서 제 것을 이제 이렇게 컨택을 한 거죠. 그래서 10꼭지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권짜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갖고 전 국민에게 뿌리겠다.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그때가 MB 정권 초기 때였습니다. 민주운동 진입사업회에서 사람들도 그냥 막 쫓겨나고 이사장 벌써 갈리고 자기 편 심고 이럴 때니 저런 프로젝트가 통과될 리가 없죠. 심지어 그 프로젝트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다 잘렸어요. 민주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저만 붕 떠버렸죠. 허걱에. 그때 꼭 이야기 2개 꼭지를 가지고 이제 작업 중이었는데 그분들은 다 잘려서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저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작업을 한 거예요. 계속. 거의 한 1.5년에 한 편 썼을 거예요. 물론 다른 자 작업도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작년 한 초에 이제 더 이상 이 프로젝트가 언제 다시 재가동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겨난 가치들은 자꾸 이렇게 심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선 5개 이야기를 가지고라도 묵자. 어쨌든 현대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구성원들이 동료, 우리 사회를 쳐다보는 자세는 무엇인가, 어떠한 자세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를 던져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책을 묵자해서 꽂고 이렇게 눈이 밝으신 분들이 좋은 책으로 뽑아주셨고 덕분에 이쪽에서 사주셔갖고 3세를 지금 3세째를 찍었고 저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실제 돈으로. 근데 기분은 제일 좋습니다. 이 책에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는데,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림을 그렸던 애가 제 딸입니다. 그래서 분야 합작으로 한번 하자. 그러니까 그림을 전공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원비 납부금 다 대줬으니까 이제 본전이라도 좀 뽑아보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래서 인쇄도 거의 제 딸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 이 책이 팔리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다른 책의 베이스가 뭐냐 그러면 기본 주류 기득권 세력 또는 기본 주류 패러다임 안에서 생긴 문제는 쉽게 말해 주류 안에서 생긴 문제의 해결책은 주류에서는 절대 안 나온다가 제 베이스입니다. 주류에서 떨어져 나온 그걸 쳐다보고 있는 아웃사이더한테서 답이 나오죠. 사실 기득권층 문제 해결을 기득권층이 스스로 못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바깥에서 기득권층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은 이게 잘못됐어 고쳐야 돼 라고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아웃사이더가 3가지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나가 제 자신이고 하나가 바다고요. 저는 이제 거의 지금 소설가로 하면서 보면 거의 이제 바다 섬을 배경으로 써왔는데요. 3번째가 이제 제가 스승으로 모셨던 제 외할머니인데 시간이 되는 데까지 우선 제 할머니 이야기를 제일 재밌는 것부터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제 할머니는 이제 물론 거무도 분이시고요. 24살 때 과부가 되셨어요. 제 할아버지가 이른바 대동아 전쟁 때, 태평양 전쟁 때 징용은 아니시고 일본 배 선원으로 태평양을 가가지고 사이판 근처에서 미군 폭탄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이제 3명이었어요. 그 셋을 오로지 이제 그때가 물질도 안 하셨는데 이제 물질에서 이제 자식들을 다 키우셨는데 제가 할머니 고생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 할머니가 좀 독특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글자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죠. 나중에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좀씩 배우셨는데 손자들한테 사물 이렇게 물활론이라는 게 아이들 이제 깐난 애기들 예를 들면 아장아장 걷는 애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런 스피커도 살아있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활론의 단계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인데 그 다음 한 3달 정도 되면 움직이는 것은 살아있다. 소리가 나는 건 살아있다. 이런 거죠. 원래 인성이 없는 거에다 다 인성을 부여하는 것을 물활론이라고 하는데
모든 물건이 살아있다는 뜻이죠. 제 할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다 물알론에 입각해서 사셨어요. 특이한 능력이 있으셨는데 죽어가는 화초를 누가 맡겨놓으면 잘 살려놓으셨어요. 그냥 옆에 놔두면 잘 살아났어요. 제 할머니도 이제 이 꽃나무를 키우는 걸 좋아하시고 이랬는데 텔레비에서 언제 한번 보시더니 제주도에서 귤 주렁주렁 열린 걸 보시더니 야 나도 귤나무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러셨어요. 근데 그걸 들은 어떤 친척분이 제주도 여행 갔다 오면서 묘목을 좀 큰 걸 2개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마당 앞에 텃밭에다 딱 나란히 심었는데 이 귤나무가 한 5년 동안 꽃만 피웠습니다. 꽃이 하얗게 피고 진 다음에 가만히 있어요. 그것도 기다리고 오면 다음에도 그렇고 다음에도 그렇고 그게 늘 혀를 찾았어요. 어째 너는 꽃만 피우고 마냐. 그때 이제 제가 섬에서 안 살 때인데 어느 아니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해 가을에 갔더니 나무에 큰 귤이 하나씩 딱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 이거 귤 열렸는데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해요. 옆에서 이모만 웃고 있고 봤더니 하얀 명주실로 귤을 묶어놨더라고요. 나무에.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고민을 해본 거죠. 제가 귤을 왜 안 열까 왜 못 열까 하다가 제가 샘플을 안 봤구나. 배운 게 없구나. 처음에 올 때 맨몸으로 이렇게 묘목 상태로 와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밭에 들어온 것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것을 하나씩 묶어놨는데 저도 웃었죠. 근데 그해 겨울부터 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조금 더 다음에요. 저희 외삼촌이 저희 검은도는 한 9월 정도 되면 이제 큰 삼치들이 몰려옵니다. 삼치를 낚으러 갑니다. 낚으러 가면 저하고 이제 1톤도 안 된 작은 동력선이었어요. 근데 2명이 가면 삼치 낚시가 굉장히 힘듭니다. 채비 길이도 150m씩 이러고 무게도 어마어마하고 배는 가야 돼요. 가짜 미끼가 수심한 50m 안에서부터 계속 돌아야 되니까 한 명이 배를 몰고 한 명이 이제 채비를 잡고 있으면 좀 낚기가 쉽죠. 며칠을 했는데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섬에서 그 삼치 낚는 배들 중에 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어느 배가 어쩌다 1-2마리 낚았네. 근데 그때가 추석이 가까워오고 있었고 추석 이틀 전이 저희 할아버지 제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 5시에 이제 딱 만나요. 삼촌하고 저하고. 그럼 섬은 고기가 안 잡히면 다들 신경이 날카롭습니다. 부부싸움도 제일 심하게 할 때가 그때고 옛날 캐캐 먹은 감정이 다시 막 살아나고 막. 일단 고기만 잡히면 바로 화해 분두가 되고 얘들도 그때 이제 만들어주고 그냥 기운이 빠져있죠. 그래서 제 삼촌이 야 오늘은 나가지 마. 가면 또 기름을 써야 되니까 아깝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도 나가보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별 생각이 안 나요. 둘이가 이렇게 아침에 이제 할머니가 타준 미숫가루 한 잔씩 마시면서 그러고 있으니까 아주 깜깜합니다. 옆 밖이. 제 할머니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진짜 조용히 마당을 나가더라고요. 그게 조용하죠. 그때 깜깜한 새벽 5시에. 근데 늦가을이니까요. 갑자기 하늘에 아직 별도 있는데 하늘에다 대고 그 조용한데 갑자기 고래고래 악을 쓰는 거예요. 하늘에다가 귀신은 없다 이러면 귀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다. 아들하고 손주가 자기 제사에 쓰려고 고기를 낚으러 가는데 귀신이 있다면 어떻게 안 잡게 그게 하늘에 있는 자기 남편한테 하는 소리예요. 그게. 자기 남편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근데 남편이 이제 죽기는 바다에서 죽어놓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당신 아들과 손자가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데 귀신이 있다면 곧 자기 제사니까 제사에 쓰려고 돈도 이제 생겨야 되니까 근데 귀신이 있다면 잡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못 잡는 거 보니까 귀신이 없다. 이게 논리적이죠. 제사라는 귀신이 있다는 전제 하에 하는 행위잖아요. 귀신이 없는데 제사를 왜 지내냐 우리가 어렵다 귀신 안 된다 논리 정연하게. 근데 제 삼촌은 저한테 귓속말로 내가 할머니 드디어 노망이 와서 미쳤는가 보다 막 이러고 어쨌든 나갔어요. 그날 저희 배가 가서 채비를 바다에서 넣자마자 4kg짜리 삼치가 한 30마리가 연달아
웃긴 게 보통 그 철이 되면 마을 그 배들이 다 나가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삼치가 잘 무는 딱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낯선 곳에서 갑자기 물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 우리 배 만났거든요. 때문에 19척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우리 배만 수협에 그 고기를 이제 달러 간 거죠. 넘기로. 온 주민들이 와서 다 구경을 하고. 이건 뭔가 좋아하다. 어떻게 20척 중에 한 배만 저렇게 만선을 하고 올 수가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죠. 어디서 낚았냐? 거기서 낚았다고. 어떻게 낚았냐? 그 옆에 배들이 여러 척 떠 있었는데 귀신이 있어서 낚은 거야. 저거 뭔 소리래? 제 머리로. 근데 하루 딱 그랬어요. 내 할머니가 이런 예들이 몇 개 더 있지만 가장 이제 좀 극적인 예인데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냥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시는 문제인데 제 할머니는 이런 식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어요. 대부분 많은 거예요. 대신 모든 상대를 다 살아있는 걸로 다 보는 거죠. 하다못해 걸레하고 보통 노인네들 자주 그러잖아요. 걸레하고도 대화를 해요. 그게 물알론이죠. 테레비하고는 대화할 만해요. 저쪽에서 말이 나오니까. 어떻게 포인트 잘 맞으면 마치 대화처럼 하잖아요. 또 뭘 물어보기도 하고. 주방기구하고도 대화를 하시고. 근데 그것을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문제 해결도 그렇게 하시는 거. 저는 이른바 현대 산업사회가 시작되고부터 우리 인간이 놓친 가장 큰 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는 저 사물에는 인성이 없다, 귀신에는 인성이 없다, 또는 물고기한테 인성이 없다, 라는 거 이미 100% 전제해놓고 살아버리잖아요. 이것은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인식의 영역 같은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을 이미 싹 잘라버리고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정말 영토들이 굉장히 좁혀져 버린 그런 느낌인 거죠. 특히, 저도 흉내내서 제 스승이었다고 말씀드렸죠. 마치 살아있는 정막의 그릇 같아요. 혼자서 일을 하실 때를 보면. 저것은 스님들이 40년, 50년 돌을 닦아도 저 자세까지는 못 가던데, 하는 그 좌표에 제 할머니는 자기는 모르죠. 가 계셨고. 과연,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잖아요. 제 할머니. 학교도 못 다니셨죠. 세상에 해안도 아니고 섬이에요. 지금은 거문도에서 여수까지 오는데 쾌속선으로 2시간 반 걸리는데 저 어렸을 때는 8시간씩 걸렸습니다. 거의 지옥 같았어요. 지금은 애들이 이렇게 떠받들지만 그때는 애들에게는 인격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가만히 있냐 이러면 끝났어요. 파도 안에서 그 좁은 미다지, 그때는 다다미 일본식 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각자 화투를 칩니다. 각자 소주를 마시고 다들 각자 신탄지 파고다 담배를 피워대고 끊임없이 가리침을 뱉어대면서 그만 옆에서 죽겠어요. 멀미를 할 것 같으면 슬금이 나가려고 멀미한테 왜 나가냐 이러면 우리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멀미를 그때부터 단 6시간 동안 멀미를 하면서 배를 타고 다녔는데 정말 아웃사이더였죠. 근데 저의 스승이 되신 거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오히려 아웃사이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당사자들은 모르고.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간혹 도서관을 가면, 도서관 자주 오시는 이제 학부형분들께 의뢰 듣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 책을 읽게 하는 방법은 아까 도지사님 말씀에 나왔어요. 엄마 아빠가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학생들이 여러 보이고 또 다들 이 도서관을 또 다니신 선생님들이시니까 제가 글쓰기 팁을 한 2가지만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글을 잘 쓰는 비법이라고 좀 웃긴데 첫 번째가 초등학교생들이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직 책도 한 번도 안 냈을 때 YMCA에서 부탁을 해와서 아이들 글쓰기 강사를
1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애들이 이걸 어려워하는구나 이것을 느꼈는데, 첫 번째가 양입니다. 원고리 양. 특히 초딩, 중학생들, 자기 글 잘 쓰는 애들 외에는 이를테면 독후감 써와라도 몇 장 써요를 먼저 물어봐요. 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한 예로, 일기는 그날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쓰는 행위라고 우리는 배워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 일기를 쓰라고 해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일이 1년에 몇 번은 안 일어나잖아요. 오늘 특별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쓰래요. 그날 특별한 것을. 어쩌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안경 쓴 친구, 옆에 안경 안 쓴 친구. 이름이 뭐야? 안경 쓴 친구 이름 뭐야? 예람이, 여이, 예람. 걔가 예람 할 때, 예람이 옆에 있는 이름이 뭐야? 성빈이, 성빈이 이름이 좀 쉽다. 둘이 친구니? 그럼, 형 동생이야? 그냥 오늘 처음 만났어? 너희들하고 겁나 친한 것 같던데? 성빈이? 자, 성빈이가 몇 학년? 5학년. 5학년 자, 성빈이한테 드디어 오늘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에 있는 고모가 놀러 왔어요. 선물을 사들고. 드디어 뭔가 일기 쓸 거리가 생겼어요. 써요. 오늘은 서울에서 고모가 왔다. 선물 뭘 사갖고 왔다. 참 기분이 좋았다. 다 썼네. 쓴 건 사실이잖아요. 오늘까지 있었던 중요한 일을 썼어. 근데 3줄이네. 더 쓰래. 어떻게 더 쓰죠? 애들이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묘사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설명과 묘사의 차이인데, 설명은 다 끝났어요, 이미. 오늘 일어난 사건들은 다 말했어요. 이때 이제 애한테 고모라면 이렇게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고모가 몇 시에 왔니? 우선. 그 다음에 외형 묘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모 머리카락 길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또는 같이 옆에서 보고해요. 파마를 했는지 생머리인지 나오겠죠? 특징이. 염색을 했는지 아닌지, 했으면 무슨 색깔인지. 머리에 장식품이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내려와요.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지 안 덮는지, 반만 덮는지, 가운데 가라마인지, 반드시 내려왔는지. 그렇죠? 눈썹을 이상 내려오는지. 자, 눈썹이 긴지 짧은지. 안경을 쓰면 무슨 색, 어떤 뿔테 안경을 썼는지, 은색 안경을 썼는지 하나하나씩 체크를 하게 만듭니다. 정면에서 보면 콧구멍이 동그랗게 크게 보이는지, 반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렇죠? 귀가 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렇게 하면 얼굴만 가지고 하는데 일기장 반은 찹니다. 이걸 전신을 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초상묘사라는 것인데, 아이들한테 이것만 가르쳐줘도 벌써 몇 줄이 쫙쫙 나옵니다. 일테면 선빈이 여자친구는 이름이 뭐야? 없어요라는 여자가 있는데, 엄마가 물어봐. 네 없어요라는 애는 예쁘니 안 예쁘니? 예뻐요 이래요. 그럼 우리가 그 말 듣고는 없어요라는 애의 얼굴이 예쁜지 안 예쁜지 우리 잘 몰라요. 그렇죠? 사진을 보여주면 되는데, 말로 대신 그 없어요라는 어린아이 여자의 외형을 그대로 그랬다 쓰면 우리가 읽고, 어요란 애가 이렇게 생겼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묘사의 능력입니다. 아이들한테 이것만 가르칩니다. 묘사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도저히 여기까지 할 시간은 못 될 것 같고요. 혹시 제가 나중에 강좌를 개설하면 돈을 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하고 글쓰기 할 때,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정말 저희들 그때도 그랬어요.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다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 글 쓸 때 우리를 괴롭혔던 것. 느낀 점이라고. 느낀 게 없는데 쓰래요. 그러지? 네. 그래 안 그래? 중딩들
고딩이야? 야, 누가 이렇게 착각하면 기분 좋으니 안 좋으니? 벌써 그러니? 아유, 고등학생들도 젊어지고 싶어. 근데 긴장의 문제가 의외로 심각한데, 우선 제일 첫 번째 거죠. 의무적으로 써야 할 것 같은 거죠. 그거 쓰라고 시켰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부터. 특히 독후감 같은 거 쓸 때. 독후감은 사실 글쓰기 장르 중에 제일 어려운 장르에 들어갑니다. 아이들 독후감 잘 쓰기를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어른들도 정말 잘 못 쓰는 게 독후감입니다. 그러니까 끼케야 스토리를 되풀이한 다음에 과다한 자기 감정과 그 느낀 점의 배출. 그래서 아이들이 느낀 점에는 늘 두 개를 준비해 놓습니다. 하나는 반성, 하나는 다짐. 참 재밌어요는 자 너무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애들은 세 줄 쓸 수 있어요. 참 재밌어요. 그 다음에 반성해요. 자기 반성한 적.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뭐 이순신 있고 나면 이순신을 닮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뭘 누구 걸 읽으면 날마다 그냥 툭하면 하는 반성과 다짐이 그게 반성과 다짐이겠어요. 반성도 평생에 몇 번 안 하는 건데 그것을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안 쓰게 해야 돼요. 이게 성인이 되면 그대로 성인들의 글쓰기로 갑니다. 교훈으로 가죠. 자, 수필을 한 편 쓴다고 합시다. 산문을 하나 써요. 그러면 남이 모르는 나만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 쓰게 되죠. 잘 알고 있는 걸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 돌아가신 할머니랑 나랑 굉장히 친했는데 할머니하고 굉장히 있었던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쓴다. 제가 이제 아까 할머니하고 뭐 귤나무 같은 이야기를 갖고 쓴다고 합시다요. 실제로 썼고요. 책에도 있는다는 내용들이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에피소드 때문에 재미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다 썼어요. 원고 10매짜리 원고라고 치면 한 8매 정도까지 딱 씁니다. 사람들이. 5분의 4 지점에서 톤이 좀 바뀝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살아생전에 더 잘 해드리지 못했던 후에 인간의 도리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와요. 그 전까지는 귤나무 이야기 하다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이제 의도적으로 심어주죠. 니들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계실 때 잘해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게 아이들 일기에서 반성과 다짐의 지점하고 똑같은 지점이 거기 들어갑니다. 그 순간 이 원고는 바로 망가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줄여서 하고 우리가 기분 나쁜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남이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벌써. 정말. 작은 애들한테 나누실 때 말 바꿔 쓰셔야 됩니다. 새로운 소스를 찾아야 되고 새로운 풀이법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른들도 글쓰기 할 때 이 정도의 교훈이 들어가야 자기의 뉘우침, 다짐, 반성, 그 다음에 다짐이 꼭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훈으로. 그것을 이제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연필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지점에서 글은 완성돼. 그러면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건 사실 이건데 그것은 그 전에 내가 그려놨던 이야기가 사람만 있으면 받은 사람이 저절로 그걸 떠올립니다. 그거부터. 우리가 특히 예술학 얘기할 때 주제, 테마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가장 안 중요한 겁니다. 주제는 인류 역사에서 문화예술 작품의 주제는 사랑과 구원 외에는 한 번도 없었어요. 아주 간단해요. 모든 예술작품 사랑과 구원이 테마입니다. 미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랑의 반어법으로 쓰이는 것이고 역설로 쓰이는 것이고 많이들 이렇게 학생들 특히 고딩들 왜 있니 여기 이 시간에? 책 좋아하고 이래서 있는 거야? 아니구나. 뭐 이거 다 늦게까지 있으면 뭐 점수 준다니?
가출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야? 신청해서 왔어. 기특해라. 세상에.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학생들 연락 있는 김에, 기차 시간 나가고 죽겠네. 여기 한 가지만 팁을 줄게. 물론 글쓰기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여기에. 101장에서 상 하나 큰 것 하면 대학 바로 가더라. 101장에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베이스로 하고, 101장 같은 데 가면 글감이 나오잖아요, 시제가. 주제 아니에요. 오늘의 주제, 선생님도 틀린 거야, 그것은. 글감이야, 소재야. 얘들 이제 봄이 됐으니까 봄바람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봄바람이 글감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소리는 뭐냐? 봄바람에 대해서 쓰란 말이 절대 아니에요. 첫 번째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봄바람을 이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라는 거야. 이게 제일 바보가 봄바람에 대해서 설명문을 쓰고 있는 게 제일 바보야. 글감이야. 말 그대로 소재일 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어떤 글감이 오더라도 내가 할 이야기가 먼저 몇 개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쓰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이렇게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래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 학생들하고 아저씨하고 있다고 치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떠나간 친구가 있어. 아까 이름이 뭐였지? 성빈이. 자, 니들이 남자친구가 성빈이야. 성빈이가 오랫동안 친구로 잘 지냈는데 이 지난 겨울방학 때 인천으로 전학을 갔어. 그래서 이제 특히 봄이 다가오고 성빈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101장을 가는데 봄바람이 나왔다고 쳐. 성빈이 이야기를 쓰는 거야. 지난 2월 3일 성빈이는 인천에 버스를 탔다. 몇 시에 버스는 어떻게 떠났고 이렇게 가. 그냥 그 이야기 내가 하고 싶은 걸 쓰는 거야. 그래서 성빈이하고 있었던 재미난 에피소드를 쓰고 걔가 지금 그립고 그 다음에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제 써가는 거지. 근데 되기라 봄바람 오면 나왔잖아. 그건 써먹어 줘야 되잖아. 맨 마지막에 한번 넣으면 돼. 네가 없으니까 봄바람이 불어와도 따뜻한 줄 모르겠다. 이렇게 끝나면 이게 그 소재의 활용이야. 특히 두 번째 줄에 열심히 적고 있는 친구는 몇 학년이나? 3학년? 1학년? 나 3년 뒤에 대학교 멋진 데가 있었거든. 이게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어? 그런 사이에. 의외로 여기 아까 제가 역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기 몰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느낀 점 말하는 지점이 느낀 점이 잘못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실컷 이렇게 떠들어 놓고 나서 자 이제 마무리한 지점에서 인생의 의미와 책의 의미와 그다음에 이런 뻔한 소리들 제가 하겠습니까? 전혀 안 하죠. 하여간 제 책을 뽑아주셔서 정말 고맙고 저는 힘을 얻어서 좀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앉아 계셔서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책을 딱 넘기고 선생님 프로필을 보고 책을 읽다가 머리에 맞아가지고 지금 못 읽었습니다. 이게.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가위에 생기게 생겼는데 예. 이분들한테 팁을 주려면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이 사람을 52점만 되면 100점으로 주라겠죠? 저는 그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냥 그것은 제가 드리는 제 원칙 같은 거니까 저는 그러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내일 11시에 탄에 그런 사람 52점 넘으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52점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참고로 저도 나중에 형의 땀을 쥐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냥 재미로 나중에 검색만 한번 해주십시오. 검문도 주민 시위 한번 뜨시면 해상 시위에서 해상 퍼레이드가 막 구호를 깃발을 단 배가
바다에서 달리고 있는 사진들이 동영상에 뜹니다. 작년 14차 때, 아니 12차 때, 지금 이제 그것도 헷갈리네. 만들었습니다. 그거 만들고 다음날 해경에 잡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호 작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혜유숙 고민강좌는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7시에 개최되오니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 올해 책상 포식과 지혜유숙 고민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